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캘리그라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사람과 책에서 출판한 현덕김 스코글룬드의 아름다운 인연입니다. 이 책은 해외 입양된 우리 아이들을 키운 스웨덴 부모님들의 체험 수기입니다. 그래서 입양된 아이가 스웨덴에서 안정된 삶을 살게 되는 좋은 결말의 글도 있지만 자신의 정체성에 혼돈으로 괴로워하는 아이의 이야기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검색창에 해외 입양이라고 검색해 봤더니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고 있었습니다. 이 글은 실제로 양부모님과 입양된 아이들이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과 생활해 나갔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버려졌다는 마음의 상처와 외모가 다른 양부모 밑에서 커나가면서 겪는 갈등 등 보통의 평범한 아이들과 부모들이 겪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온 몸과 마음으로 부딪히는 글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도 많은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에 해외 혹은 국내 입양이 되어지는데 부디 많이 사랑받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을 키운 스웨덴 부모님들을 지금 만나러 가시죠. 스웨덴이 기른 우리 아이들, 아름다운 인연. 현덕김 스코글룬드. 한글판을 내면서 2006년 가을, 갈망이라는 책이 스웨덴에서 출간됐다. 이 책은 해외 입양을 한 18명의 부모들 각자의 경험과 정신과 전문의로서 나의 30년간의 경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는 1962년 스웨덴으로 이주한 후 정신과 전문의로 정신분석을 전공했고 약물 치료보다는 정신 상담을 하면서 성인이 된 많은 입양아들을 치료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이 사춘기를 지나고 부모를 떠나 성인이 되어 사회로 진출하면서 정체성 문제 등이 심각하게 대두됨을 보았다. 그러므로 그를 모으면서 요구했던 유일한 조건은 성인이 된 입양아를 가진 부모여야 된다는 것이었다. 스웨덴에는 4만 5천 명의 해외 입양아, 그 중에 9천 명이 한국에서 왔다. 가 살고 있는데도 양부모의 입장에서 쓴 책은 이 책이 처음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6.25 전쟁을 계기로 시작된 입양은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는 1년에 800여 명이 입양되어 왔고 그 이후로 국내외의 비판에 의해 또한 한국의 국내 사정이 호전되어 그 수가 감소되었으나 아직도 해마다 50여 명이 스웨덴으로 입양되고 있다. 한 사람을 키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자식을 길러본 사람이면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더욱이 입양한다는 것, 남의 자식을 기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책임이 무거운지 나는 30여 년간 가까이서 목격할 수 있었다. 비교적 쉽게 해외 입양아뿐 아니라 장애아도 받아들이는 스웨덴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기독교적 인간관, 즉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귀하고 유일한 존재며 기르는 부모들은 양부모건 친부모건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한국은 입양을 보내기만 하고 스웨덴은 받기만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지상의 낙원이라는 스웨덴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고
인권도 보장되고 인종차별도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좋은 환경에서 사는 국민들의 자살률, 이혼율이 세계적으로 높다는 것은 물질적인 부유함과 인간적인 좋은 제도가 최선이 아님을 말해준다. 외모가 다른 우리 아이들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유치원 시절부터 자신이 그 그룹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것이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겠으나 여기서 오는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히면서 자란다. 입양아뿐 아니라 머리색이 붉거나 지방에서 와서 사투리를 쓰거나 얼굴에 주근깨가 많든지 든 사소한 일로 따돌림 당할 수 있다. 예민한 아이들은 이질감을 느껴 아예 미리 그룹을 떠나 인생의 방관자가 되고 훗날 사회에 진출해서도 나는 이곳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질감이 언제나 뇌리를 떠나지 않으며 입양아의 경우 나는 스웨덴 사람도 한국 사람도 아니다 라는 인식이 확고해진다. 자라는 환경에 좋고 나쁨을 떠나 입양하면 누구나 갖고 있는 의혹이 있다. 바로 친부모에 대한 궁금증이다. 나의 부모는 누구일까? 왜 나를 버려야만 했나? 내게도 형제가 있을까? 나의 부모도 내 생각을 할까? 그들 대부분이 친부모를 만나면 묻고 싶은 첫 마디가 왜 나를 버렸습니까? 라고 한다. 그들은 대답을 들을 수 없는 질문을 계속하며 살아야 한다. 사춘기가 지나고 성인이 되어 양부모를 떠난 뒤 직업을 구하고 배우자를 찾는 과정에서 정체성 문제가 대두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신과 의사로 아이들이 길을 잃고 헤맬 때 함께 안타까워하고 상처받은 기본적 신뢰가 아물 때까지 몇 년이고 기다려주는 양부모들의 무조건적 사랑과 아낌없는 희생을 보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을 끝내 찾지 못하고 사회 밑바닥에서 눈물겨운 나날을 보내야 하는 입양아들도 있다. 몇 년 전 한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스톡홀름을 방문했을 때 몇몇 입양아들이 모여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그 자리에서 한 입양아가 장관에게 질문을 던졌다. 우리가 왜 이곳으로 왔는지 이해합니다. 우리는 한국이 어려웠던 시기에 태어나 이곳으로 입양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입양되어 오는 아이들이 왜 우리를 입양 보냈습니까? 라고 물으면 장관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또 한 입양아가 물었다. 근래에 와서 우리 입양아들은 매스컴을 타고 한국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아 모국 방문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포기해야 했던 우리들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부 측에는 이 불우한 여성들을 위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편모들도 자식을 버리지 않고 기를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자리에 앉아있던 나는 뼈 있는 질문을 던지는 아이들이 너무도 자랑스러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는 한국이 보낸 우리 아이들이 이곳 스웨덴 땅에서 양부모들과 함께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고국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싶고 메달에도 뒷면이 있다는 스웨덴 사람들 말과 같이 입양을 보내는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해외 입양의 뒷면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한글판을 낸다. 한글판을 펴는 데에 경제적 도움을 주신 한서문화재단과 해외동포재단, 또 시간과 정력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신 허성도 교수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2009년 3월 스톡홀름에서 현덕김 스코글룬드
최초의 해외 입양. 우리가 입양을 받기까지는 대략 1년여의 시간이 필요했다. 우리는 아동 구호 기관의 소개로 한국의 어느 고아원과 접촉했고 마침내 1958년 8월 20일 브롬마 공항에서 아이들과 처음으로 만날 수 있었다. 입양은 우리에게 커다란 모험이었다. 당시에는 해외 입양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기가 이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자라갈지 예상하기 힘들었으며 양부모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것이 없었다. 우리는 그저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가 이 아이들이 이곳 스웨덴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만 바랄 뿐이었다. 공항 출구로 나온 아이들은 예쁜 한복을 입고 있었다. 한 손에는 너무나 꽉 쥐어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쪽지가 들려 있었으며 다른 손에는 미군 헬리콥터를 본뜬 장난감을 쥐고 있었다. 통역자가 우리를 가리키며 아이들에게 말했다. 자, 여기 있는 분이 엄마 아빠예요? 그때 요나스는 헬리콥터 장난감에 정신이 팔려 있었고 까미아는 따뜻하고 친근한 눈빛으로 우리와 눈을 맞추어 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가족 사이에는 아주 조금씩 새로 생긴 두 식구와 어울려 생활하려는 분위기가 생겨났다. 그때는 양육휴가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은 많이 부족했다.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해 결국 아이들과 함께 출근하기로 결정했다. 까미아는 나를 따라 유치원에 왔고 요나스는 그 유치원 가까이에 있는 유아원에 가게 됐다.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항상 주위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행인들은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 신기해하며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사람들의 반응은 물론 호의적이었지만 나는 행여나 이러한 주위의 이목이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까봐 걱정했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걱정이 기우임을 바로 알게 됐다. 배불리 먹는 것. 스웨덴 생활을 처음 시작한 시기에 아이들은 먹는 것에 강한 집착을 보였다. 한국의 보육원에서 아이들에게 배부를 만큼 식사를 충분히 챙겨주지 못했음이 분명했다. 까미아는 영양 결핍으로 허파에 문제가 있었고 요나스는 왜소한 체격에 배만 볼록 나와 있었다. 우리 집에는 24시간 요리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게 됐다. 죽을 제외하곤 무엇이든지 아이들은 즐겁게 먹어치웠다. 그 중에서도 마늘 소스를 얹은 샐러드가 나오는 날은 그들에게 특별한 날이었다. 아이들은 김치를 연발하며 이루 표현할 수 없는 만족감을 얼굴 가득 보여주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끼니 때마다 충분히 먹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모양이었다. 우리는 도시락을 챙기지 않으면 한 걸음도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심지어 바로 집 앞에 있는 슈퍼마켓에 갈 때도 도시락을 챙겨야 했다. 게다가 아이들은 집안 구석구석에 음식물 조각을 숨겨놨다. 피아노 아래에 소시지 조각이 있거나 소파 쿠션 밑에 빵 조각이 뭉쳐있는 시기였다. 아이들은 무엇을 어디에 두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누군가 건드리기라도 할라치면 그 자리에서 걷잡을 수 없이 화를 내곤 했다. 어느 날 저녁 요나스가 손에 감자를 쥔 채 잠이 들었다. 나는 아이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감자를 빼냈다. 자정이 넘어 우리 부부는 아이가 마구 질러대는 소리에 잠을 깼다. 아이가 잘못됐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놀라고 걱정이 되어 당장 병원 응급실로 달려간 준비를 하다가 문득 아이의 손에서 빼낸 감자가 생각났다.
손에 감자를 쥐어주자마자 아이는 바로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다. 대화 나누기. 아이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카미아는 특히 우리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겁냈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외출할 수 없었고,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문을 닫아 걸 수 없었다. 아이는 우리가 어디 있는지 항상 알고 있어야 했다. 아이들과 스웨덴어로 의사소통을 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스웨덴에 도착하고 약 반년 만에 우리 가족은 서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설명해 줄 수 있게 됐다.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면서 모든 문제는 훨씬 수월하게 풀려나갔다. 원만한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아이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리라고 생각해 왔다. 그래서 우리는 카미아에게 다음에 한번 한국에 가자고 위로해 주었다. 그러자 아이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다. 카미아는 겁에 질려 멍한 얼굴로 싫어요. 그곳은 엄마 잃어버리는 곳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엄마는 바로 나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카미아와 요나스는 조금씩 새로운 환경과 우리에게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지금 딱히 머릿속에 떠오를 만큼 심각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다. 달라나에서 살다가 스톡홀름 지역으로 이사 온 후 요나스가 가끔 아이들이 자신의 사투리를 놀린다고 투정 부리는 일이 있었을 뿐이다. 1959년에는 친딸 말렌이 태어났다. 딸아이는 자그마하고 통통한 체구에 한국에서 온 언니 오빠들과 똑같은 검은색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 요나스는 동생을 처음 본 순간 동정심이 가득한 눈길로 사람들이 애보고 중국에서 왔냐고 물어보면 어쩌죠? 라고 말했다. 분명히 요나스 자신이 그러한 질문을 받고 힘든 시간을 보냈으리라. 문제와 행복. 돌이켜보면 양부모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입양하건 친자식이건 부모로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온갖 문제와 걱정으로 속을 끓이고 그러다가 기쁘고 뿌듯해지는 것은 마찬가지다. 우리는 다만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 여유와 능력을 갖게 된 상황에 감사한다. 이 아이들은 여러 면에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었다. 카미아가 마련한 파티, 한국 요리를 맛볼 수 있는 파티를 상상해보라. 물론 힘든 순간도 많이 있었다. 한밤중에 깨어나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한국 민요 아리랑이나 동요 나비야를 불러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몇 번이고 기꺼이 받아들일 가치가 있는 일이다. 한국인의 피 25%. 오늘날 카미아와 요나스는 모두 공부를 마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1958년 브롬마 공항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며 서 있던 순간은 마치 깊은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 같이 느껴졌었다. 그러나 그 깊은 물속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요나스와 카미아의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며 한국인의 피가 25% 흐르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파니의 증조 할머니와 증조 할아버지인 것이다. 뿌리 없는 외로움. 마리안 오스트렘. 지식의 필요성. 양부모로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입양에 대한 사전 지식의 부족이다. 양부모로서 만날 수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졌거나 다른 양부모와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젊은 시절부터 나는 만약 자식을 낳지 못하면 당연히 입양을 하리라고 다짐해 왔다. 자식이 없는 삶은 생각할 수 없었다. 남편 톰과 나는 여러 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자 입양할 시기가 됐다는 점에 동의했다. 우리 두 사람은 너무 늙기 전에 자식을 갖기를 원했던 것이다. 1971년, 당시에는 아이를 입양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사전 지식이 매우 적었다. 나는 그저 애정을 쏟고 사랑으로 돌보아주며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서로 믿으면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우리는 수잔을 입양했다. 백인 엄마와 흑인 아빠 사이에 태어난 수잔은 생후 겨우 23일이 지났을 때 입양됐다. 17개월 되던 해에 스웨덴으로 돌아온 우리는 둘째 아이를 찾기 시작했다. 당시 많은 아이들이 한국에서 입양되어 왔다. 프레드리크는 태어난 지 6개월 되던 1974년에 우리 가족의 품에 안겼다. 우리는 두 아이를 가진 행복한 가족이 됐고 작고 평화로운 마을 핀스퐁에서 다른 여러 가족과 마찬가지로 기쁨과 근심을 반복하며 아이들을 키웠다. 아이들을 위해 또 온 가족을 위해 우리는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매주 토요일은 수영장 가기, 다른 가족들과 함께 소풍 가기 등 학교에서 수잔과 프레드리크는 스웨덴에서 태어나지 않은 유일한 아이였다. 우리는 학부형으로서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 큰 관심을 기울였으며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두 아이 모두 성격이 밝고 사람들과 쉽게 어울려 친구도 많았다. 한 가지 걱정거리는 프레드리크가 밤에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것이었는데 온갖 방법을 써도 증세가 나아지지 않았다. 그래도 속으로는 아이가 크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했다. 돌이켜보면 그것이 아주 어릴 적에 이별의 아픔을 겪은 후유증으로 발생한 증상의 시초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그러나 이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리라. 어쨌든 아이는 10살이 되면서 어느 순간 화장실에 꼭꼭 챙겨가기 시작했으며 그 이후로는 대소변을 가리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미국 생활, 가족, 공부, 그리고 직장. 1984년 남편이 미국에서 3년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우리 부부는 온 가족이 함께 바다 건너 다른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아이들은 그다지 반기는 눈치가 아니었다. 환경의 변화가 주는 흥미를 아이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는가.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좋았던 우리는 해외 생활이 흥미롭고 멋진 경험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뉴저지에서 생활하면서 우리는 해외로 이사한 가족들이 그러하듯 신나는 경험과 동시에 어려운 순간을 경험했다. 아이들은 처음에 말이 통하지 않아 애를 먹었지만 금세 익숙해지고 친구도 사귀었다. 프레드리크는 같은 동네에 살던 스웨덴 아이와 테니스를 치기 시작했다. 남편 직장의 상황이 변하면서 3년 후에는 끝날 줄 알았던 미국 생활이 더욱 길어졌다. 우리는 버지니아로 이사하게 됐고 1년간 스웨덴에서 학교를 다녔었던 수잔은 우리와 함께 버지니아에서 생활했다. 그곳에서 아이는 많은 흑인 친구를 만난 반면 프레드리크는 적응하는 데에 좀 애를 먹는 듯 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그러하듯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믿었다. 프레드리크는 학교 테니스부에 선발되더니 곧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 이미 1년 전부터 음악에 대한 관심을 키워왔던 것이다. 성실하고 똑똑하며
엄청난 연습벌레였던 아이는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눈에 띄게 실력이 향상됐고 우리는 그와 함께 음악 콘서트를 관람하곤 했다. 아이가 어떤 것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 자체가 흐뭇할 뿐만 아니라 막 이사 와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까지 힘든 시기 동안 관심을 쏟을 일이 생겼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아이는 학교의 특별활동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다. 공부를 별로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성적은 곧잘 나왔다. 대학에 지원할 시기가 되자 아이는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할지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당시 우리는 이 문제를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에게 흔히 일어나는 문제라고 생각했다. 학교를 졸업한 수자는 간절히 스웨덴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눈치였으나 그거야 다른 많은 젊은이들이 똑같이 겪는 문제였고 딸아이도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경험을 통해 사람은 성숙해지는 법이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자부한다. 한국으로 귀향.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한 프레드리크는 학교에서 한국 유학생들과 만나면서 한국 방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아이가 자신이 태어난 나라에 가보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면 곧 함께 떠나기로 마음먹어 왔다. 아이와 나는 도서관에서 사전 준비를 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다. 나는 또한 아이가 입양센터에서 주관하는 6월 여행, 입양아 대상 연례 한국 방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물색했다. 아이는 그해 여름에 진행되는 여름학기 과정을 들을 것 같더니 이내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혼자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주장했다. 19살 아들의 결정에 우리는 걱정이 됐으나 학교에서 사귄 한국 친구들과 스웨덴의 오랜 친구들의 도움으로 아이는 3주간 한국 생활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 프레드리크는 스웨덴으로 돌아와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와 같은 도시에서 공부하기로 결정을 했었던 터였다. 그는 집 근처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지 나흘 만에 더 이상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 대신 일을 하면서 한국어 기초를 배울 수 있는 선생님을 구했다. 한국에서 한국어 공부를 계속할 준비를 한 것이다. 아이의 한국어 실력은 한국에 머문 8개월 동안 부쩍 향상됐다. 프레드리크에게 닥친 혼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출구를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많은 지원을 해주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무엇인가 깨닫는 바가 있기를 기대한 것이다. 아이가 21살 되던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아이에게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다. 몇 년 전부터 아이와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 아이는 전화를 잘 받지 않았으며 한 번은 아이의 룸메이트가 프레드리크가 더 이상 우리와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는 연락을 해오기도 했다.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긴장됐고 도대체 이런 행동을 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으며 지금 대화의 끈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꾸준한 노력 끝에 상황은 점차 나아졌으며 거의 예전과 같은 분위기로 돌아갈 수 있었다. 1년 후 여자친구와 헤어지면서 프레드리크는 엄청난 혼란에 빠져들었다. 그것을 기회로 우리는 전부터 연락해오던 심리학자와의 면담을 주선했고 신속하게 일이 진행되어 아이는 정신과 치료와 약물 치료를 동시에 받게 됐다.
응급실에 실려가야 할 만큼 위급했던 상황도 여러 차례 있었다. 부모로서 이 모든 상황을 당연히 감내해야 했지만 우리의 인내심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아이는 스웨덴으로 돌아왔다. 아이가 건강해질 때까지 전심전력을 다하리라고 다짐했던 우리는 스웨덴에서라면 도움의 손길을 쉽게 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차서 아이의 귀국에 마음이 놓였다. 프레드리크는 장기간 약을 복용했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다. 삶에 대한 두려움과 우울증을 감당할 수 없었던 아이는 3년 후 결국 자살을 선택했다. 이제 우리는 아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간 것과 아이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순간에 의지하며 살아간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최선의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은 아이가 숨을 멈춘 그날부터 줄곧 우리의 가슴을 짓눌렀다. 프레드리크 추모재단. 우리 세 식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프레드리크와의 이별을 슬퍼했다. 아이의 30살 생일을 기념하여 우리는 아이를 위해 추모 콘서트를 열었다. 프레드리크가 죽은 후 아이의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할 생각을 해왔다. 우리는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힘겨워하는 입양아들을 돕고 싶었다.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해외 입양아들의 자살률은 스웨덴에서 태어난 청소년들보다 4배나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힘겨워하고 소외감에 사로잡힌 이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항상 프레드리크가 자신의 뿌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그리고 아이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날, 우리는 아이의 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돕고 싶었다. 만약 내가 입양아라면 나 또한 내 뿌리를 찾고자 노력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주변의 도움 없이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혼자서 답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나는 양부모로서 새로운 임무를 얻은 느낌이었지만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발전시켜야 하는지는 몰랐다.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다. 프레드리크의 죽음을 통해 나는 우울증과 입양 문제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됐다. 지금도 많은 입양아들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기 내면의 질문에 대해 도움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입양아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터놓고 토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 거대한 해외 입양아 그룹을 도와줄 수 있는지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다. SPES와 함께. 우리는 SPES에서 활동하면서 마음 깊숙이 안정감을 얻었다. 누구나 나와 같은 고통의 시간을 겪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 고통을 서로 이해하는 사람들을 만난 덕이다. 모두가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다. 이것은 입양아들에게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미흡하나마 몇몇 지역에 모임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담 전화도 개설되어 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이해하는 것은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데에 큰 의미를 갖는다. 두 아이 모두 우리가 너무 자주 이사했다고 생각했으며 프레드리크는 이것이 자신의 우울증과 공포심을 유발시킨 원인이라고 지목했었다. 그러나 평생 한 곳에 살아도 이와 같은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많다. 프레드리크와 같은 문제는 자신의 내면의 원인이 있으며 바로 그 순간 자신과 유사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접촉하고 생각을 나누는 것이 필요했다. 그제서야 비로소
깊은 곳에 쌓아놓았던 감정과 생각을 드러내기 시작하며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감정에 익숙해지게 되는 것이다. 프레드리크가 죽은 후 내가 이러한 결말을 미리 알았더라도 여전히 이 아이를 입양했을까 하는 질문이 떠올랐다. 대답은 당연히 예스다. 나는 프레드리크와 만나게 된 것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며 결과를 알았더라면 입양 전에 더욱더 많은 공부를 했을 것이다. 프레드리크와 관련해 많은 일이 일어났고 아이가 떠난 후에도 여전히 더욱 많은 고민거리가 남아있지만 이쯤에서 잠시 수잔의 근황을 언급하려 한다. 수잔은 최근 오랫동안 실업 상태로 지내왔다.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결근하면 가끔 대체교사 노릇을 하는 정도였다. 이것은 과연 아이의 출생 배경 때문일까? 아니면 아이의 태도 때문일까? 혹은 그저 모두가 구직난에 시달리는 시대 상황 때문일까?